글 잘 봤습니다. 혹시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냐?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톡스 얘기를 조금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보톡스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뉴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뉴런. 그래서 뉴런이라는 게 이렇게 가서 근육에 가서 이렇게 신경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래요. 신경 근전도, 그러니까 NM 정션이라고 하는데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 과정에서 신경에서 이 근육으로 어떻게 신호가 가냐. 그래서 근육이 수축해라 라는 신호가 가는 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렇게 뉴런의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끝에서 이렇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베지클,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전달이 되면 얘가 이 시냅스 막에서 붙어가지고 퓨전이 되면서 안에 있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녀석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 이쪽 근육에 있는 쪽에서 아세틸콜린이 리셉터에 딱 달라붙으면서 근육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딱 수축을 하는 거예요. 요건데 보톡스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요 아세틸콜린이 있는 요 녀석이 분비되지 못하게 블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으로는 이 스냅틱 베지클이라고 불리는 안에 아세틸콜린이 있게 되고 여기에 시냅토브레빈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펩타이드 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있고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막에 있는 신텍신이라는 애랑 스냅25라는 어떤 단백질 펩타이드가 얘네들이 이렇게 꽈지면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베지클이 이 멤브레인, 축삭돌기의 맨 마지막에 막에 퓨전되면서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어떻게 되냐면 보톡스는 크게는 구조적으로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라이트 체인이라는 거랑 헤비 체인이라는 애가 이렇게 본딩 되어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를 떠돌다가 요 안으로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세포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때도 여기에 뭐 붙는 데가 있죠. 요때 붙는 게 요 헤비 체인이 붙어요. 헤비 체인이 붙어서 막을 싸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베지클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란 마이셀리라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라이트 체인이 분리가 일어나면서 얘가 안으로 떠다녀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아까 말했던 신텍신이라는 애를 이렇게 잘게 뿌개요. 그렇게 하는 게 타입 C고요. 보톡스. 그 다음에 타입 ACE라는 보톡스가 이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A, B, C, D, E, F, G까지 있어요. 보톡스 종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C타입은 신텍신을 자르고 그 다음에 ACE는 이렇게 아까 말한 스냅25라는 그런 녀석을 자르고 그 다음에 BDFG는 이쪽에 스냅토브레빈이라는 애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못하니까 얘가 막 밖으로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톡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쪼개고 나면은 얘도 총알이 100개, 이렇게 100개를 얘를 다다닥 잘랐어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총알을 다 썼어. 그러면 얘는 계속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베지클하고 얘들이 만나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다시 재생돼서 한 바퀴 돌아서 있던 것들은 없어지고 새롭게 리뉴얼되는 그 턴오버 레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5, 6개월까지밖에 안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리뉴얼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보톡스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톡스의 약효는 5, 6개월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나요? 필요가 있으면 맞는 거죠. 보톡스를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요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보톡스 자체도 이물질이잖아요. 약물이지만 작은 펩타이드로 된 약물인데, 요 녀석도 이렇게 자꾸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하고 요 녀석을 잡아먹는 항체를 만들어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요 녀석이 주기적으로 한 1년에 2번 정도 들어가는 걸로는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지만, 뭐 짧은 간격으로 저용량으로 계속 맞아요. 그럼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약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주기적으로 맞으면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도 써요. 이 약을. 주로 우리가 쓰는 건 톡신 타입 A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을 주기적으로 아니고 뭐 리터치니 뭐니 뭐 한 달 있다 다시 맞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항체가 생겨버리면은 이 보톡스를 맞아도 물약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런 거는 보톡스를 맞으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5, 6개월 텀을 분명히 지켜라. 리터치라는 거는 맞은 다음에 한 2, 3일, 일주일 안짝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면 조금 놔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뭐 한 달마다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보톡스랑 필러만 놓는 병원에서 한 달 있다 오세요, 한 달 있다 오세요 이러면서 계속 놔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20년 쓸 수 있는 보톡스를 몇 년밖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요새 뭐 그 백신 맞잖아요. 백신도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있고, 우리 간염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있다가 간격을 두고 한 번 또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체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놔주면요, 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면 보톡스가 나중엔 맹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보톡스를 맞을 때는 꼭 기간을 정해서 딱 왕창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양만큼 정량을 왕창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여러 번 놔주는 병원이 마치 환자한테 호의를 베푸는 듯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뭐 더 놔주세요. 그러면 뿅 놔주고, 다음 달에 보고 또 아쉬우면 또 와. 뿅 놔주고. 이거 환자분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한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왠지 공짜로 더 몇 번씩 해주니까 저 병원은 되게 서비스가 좋아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환자분들은. 근데 그거는 환자분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20년 쓸 수 있는 약을 몇 년밖에 못 쓰는. 그래서 최근에 그 보톡스랑 필러만 낫는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이 보톡스에 내성 생긴 분들이 은근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리터치도 일주일 안짝에 하는 거고 끝내야지 뭐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맞고 이러는 거, 뭐 이번 달은 이마 맞고 다음 달은 눈가 맞고 다음 달은 사각턱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 맞는 거,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원장님, 광대를 복구하면 볼처짐도 좋아지나요? 요 질문 몇 번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한 번은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28살이 됐어. 그랬는데 어려지고 싶고 옛날 고3 때 교복 입을 때처럼 애띤 모습이 되고 싶어. 그러면 28살이 돼가지고 그때처럼 단발머리 하고 교복 입고 그러면 그때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옷은 그때 옷일지 모르지만 내 얼굴 몸이 변했을 거니까.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광대 수술을 해서 볼이 처졌다. 그럴 수 있죠. 볼이 처졌는데 문제는 볼이 처진 거는 광대가 줄어들어서잖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이 맞죠. 왜? 광대를 줄여서 볼이 처졌으니까 광대를 만들면 볼처짐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사고고요. 놓친 게 있죠. 수술을 2번을 하면서 연부 조직이 손상된 게 있잖아요. 그쵸? 수술을 1번 했고 수술을 1번 더 했으니까 2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연부 조직 손상이 있죠. 그러면 그 양과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생긴 연부 조직 손상에 의한 어떤 처짐이나 뭉침이나 이런 것들과
재건 수술, 복구 수술로 인한 그 처짐의 효과를 극복하는 힘을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그 좋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광대를 줄인 후에 볼이 처졌다. 광대를 재수술하거나 복구를 하거나 재건을 하면은 볼 처짐이 좋아지느냐? 좋아져요. 근데 그 양이 수술 전만큼이 아니라 수술 전보다는 처지거나 바뀐 모습으로 좋아지는 거지, 볼 처짐을 좋아지게 하려고 복원 수술 또는 재건 수술을 계획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릴게요. 뼈가 줄어든 모양과 볼륨이 줄어든 모양이 싫은 거는 재건이나 재수술, 복원 수술로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뼈가 줄어들어서 볼이 처진 거는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볼륨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지 형태를 좋아지게 하려고 하지 볼 처짐을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볼 처짐의 효과가 제로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도 더하기 빼기 해보면 조금은 플러스일 텐데 그거는 환자의 광대 상태, 광대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고 얼마나 복원을 많이 했고 이거에 따라서 변수가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냐 아니냐라고 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마다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고, 하지만 굳이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조금 라고 말해요. 기대가 할 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거든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실제 현상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유튜브 구독자예요. 질문할 게 있어요. 3급 부정교합 주걱턱이어서, 그러니까 3급 부정교합의 주걱턱이면요, 하악수술, 턱끝수술 길이 축소를 받은 지 1년 8개월. 근데 3급 부정교합의 주걱턱이면 이거는 무조건 양악 케이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양악이 싫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각턱을 줄이고 턱끝 길이를 줄이고.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는 살들이 턱 밑에서 다 뭉쳐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서 굳이 권하지 않는 방식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명확한 수술이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흉살이랑 당김 증상이 꽤 있어요.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어금니 쪽 깊숙한 곳에 흉살이 유독 안 났네요. 어금니 쪽에 가장 치유가 더딘 곳은 아니에요. 제가 수술할 때 유독 피가 많이 흘렸고 8개월 차까지 온찜질 자주 했어요. 높은 온도로. 뭐 온찜질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양볼이 두둑하고 무거워서 불편하네요. 마음 편하게 가져야 가는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수술 방법 자체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면 줄이고 나면 살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론가 땡글땡글 뭉쳐 있겠죠. 뭐 볼 씹힌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명확히 답변 드리면 어금니 쪽이 치유가 더딘 곳 아니고요. 피 흘린 거 상관없고요. 물론 수술하고 3개월, 6개월 때는 이게 더 많이 땡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8개월 됐으니까 상관없다고 보고요. 온찜질한 거 상관없고요. 양볼이 두둑하고 무거워서 불편한 거는 이 수술 방법이 환자분한테 안 맞아서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답변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각턱 수술하면 교근이 줄어든다는 논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사각턱 수술할 때 교근 크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고 수술했대요. 근데 보톡스 약발이 떨어지니까 교근이 너무 볼록해졌대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보톡스를 맞지 말았어야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전혀 상관없어요. 보톡스를 맞고 수술을 하나 보톡스를 안 맞고 수술을 하나 근육이 줄어드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만큼 근육이 컸다는 거지 이게 뭐 의미 없는 건데 괜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수하고 이빨 닦아야 돼요, 이빨 닦고 세수해야 돼요, 거의 그 수준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빨 닦고 세수하세요? 세수하고 이빨 닦으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빨 닦고 세수해요. 이유는 입 주변에 치약 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세수한 다음에 이빨 닦으면 여기 또 한 번 닦아야 되잖아요. 그건 제 나름의 생각이고. 근데 뭐 이빨 닦고 세수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 세수하고 이빨 닦는다고 그게 특별히 나쁜 거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빨 닦으면서 양치하면서도 입 한 번 더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의미 없는 그냥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질문의 답에는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 벌리기보단 씹는 걸 더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그쵸? 광대 수술하고서 입을 벌리는 거는 뭐 변이 뭐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교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축할 때 문제가 생기지 이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모 병원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광대 수술하고 입을 벌리지 말아라. 이건 정말 잘못된 내용이에요. 입 벌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를 악무는 게 광대를 하방변이시키지, 입을 벌린다고 이게 하방변이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질문 주신 분처럼 입을 벌릴 때 구렛나루 쪽에서 뒷거종 쪽 통증이 순간 엄청 심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을 벌릴 때 턱관절이 앞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광대 절개 부위, 절골 부위, 고정 부위에 임핀지먼트라고 해서 낑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아직 부어있고 불편하니까 이게 관절이 움직일 때 턱관절이 앞으로 빠질 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주 3주 돼서 수술하고 한 달 안 돼서 입 벌릴 때 아프고 소리 났다 쩍거린다 찍거린다 막 뒤통수까지 아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하품할 때 힘들어가고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키를 제가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안 붙었다고 해서 밀어넣었을지 절골에서 더 뭐 밀어넣었을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하방변이 돼서 이 관절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CT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입 벌리는 건 상관없어요. 이건 병원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씹는 것만 조심해요. 뼈가 밀어넣은 게 안 붙어서 자극을 줘야 된다고? 핀만 갈았다고요? 글쎄요, 그거는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붙었는데 뼈를 자극을 준다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핀만 갈았다는 얘기는 안 붙었다는 얘기고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혹시 수술 전 CT나 후 CT나 저한테 보내줄 수 있으면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CT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뭐 핀만 갈았어요, 절골 다시 하고. 절골 다시 했다는 얘기는 잘못 붙었다는 얘기고 잘못 위치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재수술하기 전후 그거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T로 뼈가 다 붙은지 확인할 수 없고 의사 선생님 분들도 붙었을 거라 추측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CT 볼 줄 모르면 모를까. 그래서 요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CT를 찍는 이유가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하려고 찍는 거지 그냥 추측하려고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턱 보형물로 뼈 침식이 진행된 사람이에요. 혹시 보형물 제거하면 침식된 뼈는 다시 차오르나요? 아니면 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재상이 된다면 원상복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재생은 되지만 원상복구는 안 돼요. 그리고 재생되는 정도가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침식도 한 1, 2mm가 맥시고요. 재생이 돼봤자 0.23mm, 그러니까 1mm가 채 안 돼요. 0.5mm나 0.23mm 정도, 약간 그냥 한꺼풀 더 입히는 정도만 재생이 돼요. 침식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뭐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려서 20년, 30년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3년, 4년 결과를 보면은 침식된 양은 그대로 있고 자국은 남아요. 대신에 그 경계 부위가 조금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그게 뭐 침식이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러한 뼈에 좀 유치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요러한 보형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러서 뼈 침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요렇게 꺼졌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요렇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되면 여기서 뼈가 위로 살짝 자라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뼈가 위로 살짝 자라요. 여기서 침식이 되면서 살짝 올라가요. 근데 요 보형물을 뺐어요. 그럼 뺀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은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된 채로 약간 요런 모양으로 조금 과장되게 그릴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뼈가 보형물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침식된 양이 여기에 살짝 뼈가 이렇게 한꺼풀 더 입혀진다고 보면 되고, 요렇게 튀어나왔던 애들은 흡수돼서 없어지고 오히려 여기가 요 꺼졌던 요 경계 부위 요런 데가 조금 요런 식으로 메꿔진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요 정도지 요 침식된 자국 모양은 남아요. 근데 요거에 되게 이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괴담이죠. 뼈 침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블로그랑 유튜브랑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어떻게 약간 보면 괴담스러운 얘기를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뼈 침식에 대한 얘기는 지금 7, 8년을 떠들어도 이건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괴담이 제일 많은 게 뼈 침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볼처짐이에요. 5만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정말 답도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작년 5월경에 턱끝 수술 받았던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졸업을 하고 일을 하며 살고 있죠. 당시 양악 수술까지 할 정도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는데 정신적 문제가 더 크다며 제 사진은 출력해서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오라고 하셨죠. 제 사진을 보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객관적 시선으로 원하는 모습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제 처음의 니즈와는 다르게 선생님 말씀대로 비대칭 부분만 약간 다듬기로 하고 수술을 받았었네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 말씀 따라 신중하게 제 모습을 보고 원하는 모습을 생각한 후 수술을 결정한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왜 그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했을까? 내 소중했던 그 모습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을까 하며 수술 받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부작용은 없지만 이전의 내 소중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번씩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왜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선생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찾을 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를 먼저 치유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네요. 물론 외적으로는 좀 나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 내적 건강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수술 받으신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마음에 오는 내용이 있죠. 이게 웃겨요. 제가 오늘 지친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이유예요. 할 필요 없다는데 굳이 어디를 해야 되는지 묻는 분. 마스크를 쓰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내가 뭐가 문제냐? 근데 나는 내 얼굴에 크게 불만은 없다. 수술할 필요 없고 굳이 뭐 한다면 요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으나 권하고 싶진 않다. 근데 저한테 왜 저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어요? 라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한 40분을 떠들었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틀렸는데.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이상하다. 주변에서 왜 그럴까? 그 주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기대되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도대체 뭘 원하고 상담을 올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나? 아니면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인가? 라는 생각이 꽤나 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오늘도 상담했던 1시간 넘게 오전에 상담했던 분은 의미 없는 거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병원 올 때마다 펑펑 울어요.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하고 나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얼굴이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mm가 크네, 작네, 이런 걸로 또 1시간씩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 만족의 끝은 어딜까?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말리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말려도 욕먹어요. 또 하나는 해줘도 욕먹어요. 말리면 말 더럽게 안 듣네, 지고집 더럽게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또 말대로 해주잖아요. 그럼 왜 안 말렸냐고 하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병원들이 환자가 원한다면 그냥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주나 안 해주나 욕먹는 건 매한가지고 해주면 돈이라도 버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수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수술을 하나 했어요. 환자분이 굉장히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져서 펑펑 울고 그랬던 분이에요. 부모님,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결론은 환자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던 환자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잘못됐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수술 방법으로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수술을 왜?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장님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수술을 꼭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 모셔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 의사로서 이런 수술 정말 하기 싫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의미도 없다, 환자한테도.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수술을 했어요. 하면서도 그랬어요. 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는 환자가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됐으니까. 근데 또 몇 달 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는 두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수술할 때는 환자한테 그래요. 어디 가서 나한테 수술 받았다 소리 하지 마. 내가 창피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왜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젊은 나이에 쓸데없는 성형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이 젊은 시간을 활용하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성형수술이라는 게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때로는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컴플렉스를 해결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플러스 요인을 많이 받게도 되죠. 오늘 그 마스크 환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잘 대하지 않는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호의적으로 대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에이? 제가 그랬어요. 에이? 이랬어요. 그 얘기는 눈이 잘생기고 여기가 아주 못생겼으면 성립할 수는 있죠. 그쵸? 근데 뭐 여기 엄청난 흉터가 있다거나 잘생겼어요. 마스크를 벗었는데도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만이 없대요. 자기 얼굴이 마스크 벗은 모습에 불만이 없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좀 잘 못 대한대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이 글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수술을 통해서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잃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더하기 빼기예요. 바게인이라고 하죠. 주고받는 거예요.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희생하는 게 작으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기대되는 효과가 요만큼인데 요만한 희생은 치를 수 있잖아요. 우리 100원 주고 1000원 받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죠?
100원 정도 없어져도 1000원이 생기는데. 근데 100원 주고 100원 받는 짓은 굳이 번거롭게 뭐하러 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100원 주고 10원 받는 짓을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원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절대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든 게 그거예요. 얻을 게 별로 없고 그런데 굳이 왜? 라는데 그게 너무나 자기한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느껴버리는 집착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글들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조금 이런 부분들 한 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방법의 절골술 후에 앞광대만 고정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앞뒤 다 하시는 선생님들 두 경우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면요. 그냥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의사의 경험치와 본인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뭐가 낫다 어쩌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뼈는요. 그냥 뼈 덩어리만 있는 게 아주 질기고 얇은 골막이라는 걸로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갈비찜을 먹으면 되게 오랜 시간 끓이면 뼈랑 갈비랑 쏙 분리되죠. 근데 우리가 그 불판에 구워 먹는 갈비살을 먹으면요. 이 갈비 뼈대에 붙어 있는 살은 뜯어 먹어도 뼈대 주변으로 인대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막하고 인대랑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대보다는 골막이 되게 더 얇아요. 근데 질긴 정도는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얇은 골막이 뼈에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러지기만 하면 골막은 찢어지기만 하지 완전히 분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골막이 뼈를 부러져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도 골막은 얼기설기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잘 있으면 골막에서 뼈를 재생시킨단 말이에요. 뼈가 더 잘 붙어요. 골막을 다 벗겨내고 톱질을 하는 것보다는 뼈가 잘 붙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광대 수술을 할 때 체부 쪽 절골을 하잖아요. 이쪽은 골막을 박리를 안 하고는 절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막이 무조건 찢겨요. 근데 아치 쪽은 옛날에 제가 광대 수술할 때는 아치 쪽은 그 골막을 제거하지 않고 오스테오톰을 통통통통 해서 부러뜨려 가지고 밀어 넣는 방식을 택했어요. 여기 고정 안 했어요. 저 옛날엔. 여긴 고정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기를 고정을 해요. 요새 고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 뒷광대 없애고 갈아주려고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밀어 넣는 걸로 예전처럼 했으면 저는 골막을 살려놓고 고정 안 하고 밀어 넣는 게 훨씬 더 아치 쪽의 골 유합에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를 절골하고 박리를 하고 절골을 하고 플레이트 고정을 해요. 이유는 뒷광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뭐 누가 맞다 누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고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골막이 살아 있어야 돼요. 뒷광대는. 45도 광대는 골막이 무조건 열리기 때문에 고정을 되게 단단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새 중요시하는 거는 밑에만 고정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눈뼈 근처까지 위쪽까지 고정을 해야 이렇게 돌아가는 하방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아치 쪽을 고정을 안 한다면 골막이 살아 있어야 돼요. 살짝 찢어질지언정 박리가 돼서 완전히 벗겨지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소세지 먹으면 소세지 껍질 벗겨 먹는 소세지 있었고 소세지 그냥 껍질째 먹는 소세지 있는 거 아세요?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껍질째 먹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하장사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는 껍질을 벗겨 먹어야지 그걸 껍질째 비닐로 씹어 먹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껍질째 먹는 소세지도 있잖아요. 그 독일 소세지 보면 주로 그런 게 많은데 그 창자에다가 그 고기를 넣어서 만든 소세지 살라미라고 하는 거는 그 겉에 싸고 있는 주머니가 창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같이 씹어 먹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비닐루 같은 거에다가 만들어 놓은 뭐 식용 비닐루도 옛날에 있었어요. 소세지는 그거는 벗겨서 먹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껍데기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실제 수술 영상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 죽겠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의료법상 수술 과정, 빨간 살이 나오는 수술 중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안면 유지인대랑 골막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거 보면은 저걸 잘 꼬매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못 할 거거든요. 인터넷 구글링 해보시면은 나와요. 골막이랑 안면 유지인대 쳐서 수술 중 사진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그게 환상이고 골막 뭐 거상 뭐 골막을 잘 꼬매주면 처짐이 없다 뭐 유지인대를 어떻게 살려서 이런 얘기 아마 그거 보시면 못 하실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선생님, 환자들의 팔자 처짐 호소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광대 수술 후에 피지선이 민감해서인지 수술 전보다 유분이 많아 얼굴 피부가 번들거려지는데 이게 환자 각도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면 꼭 메이크업 하이라이트 준 것처럼 팔자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밝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니까 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도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니까요. 요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런 느낌 때문에 처졌다고 느끼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마세요. 턱끝 전진술을 강남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했는데 너무 아프고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이 강요해서 한 수술인데 얼굴이 너무 길어졌고 턱이 길어져서 후회돼요.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2주 정도 됐는데 재건 수술하려면 언제 해야 할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 주시면 2주 정도 됐는데 재건 수술하려면 언제 할까요? 알바비 모아서 전 재산 투자한 건데 정말 죽고 싶습니다. 수술한 지 2주 됐으면은 사실은 지금 뭐 모양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리고 전진술을 해서 뭐 턱이 길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진술을 하면 턱은 짧아 보이는 게 맞고요. 길어 보이는 이유는 요 주변 옆에 폭이 너무 많이 줄었으면 뭐 T절골 통해서 전진술을 하거나 그랬으면 옆에가 줄면 여기가 늘어지니까 살이 늘어져서 길어 보일 수는 있어요. CT 봐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정도 됐는데 모양 재건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랑 수술 전이랑 CT를 보고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뭐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은 수술 전 CT를 가지고 병원으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재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려요. 근데 알바비 모아서 전 재산 투자한 건데 여러분 성형에 올인하진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성형 수술에 모든 거를 걸고 올인하진 마세요. 이거는 성형 수술은 인생의 양념 같은 거지 주식이 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급함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턱끝 수술만 받고서 횡인친이라고 하죠. 마녀턱처럼 내려와 있어서 고민입니다. 참고로 이중턱은 없습니다. 모 성형외과에서 이러한 매달린 턱을 수술해 주는데 수술 방식이 턱 밑을 절개돼서 잉여되는 연부 조직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한다는데 이러한 수술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턱끝 수술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턱끝 수술을 뭐 축소술을 하신 건지 뭐 T절골을 하셨는지 길이를 줄였는지 전진을 했는지 뭐 되게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겉에 흉터내는 작업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하고 저한테 오신 분들 제가 몇 분 뵀는데 뭐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흉터도 흉터고 여기에 이렇게 줄가버려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이 방법으로 수술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턱끝 수술 후 근육 묶어주었음에도 턱끝뼈 제거량이 좀 있는 편이라 매달린 턱 현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저런 수술 방법으로 절대 안 되고요. 보형물이나 볼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건 환자 얼굴 봐야 돼요. 수술 전 CT 가지고 한번 오시면 그걸 보고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가용걸로 안화상 융기 할 수 있는 거 아는데요.
이거 하고서 울퉁불퉁하다고 저한테 빼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만졌을 때 되게 오돌도돌해요. 그리고 넣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지 마세요. 뭐 이물감이 들어서 싫고 대부분 다 똑같아요. 자가연골로 이거 하는 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제가 보면 이물감 싫어서 했는데 오돌도돌하고 이물감 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구에 있는 어느 병원인지 제가 아는데 저는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연골로 아나상 만들어서 그거 괜찮다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뭐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30년 전에 양눈 사이 콧대 낮은 부분에 필러를 맞았는데 30년 전에 맞으셨대요. 그럼 이거는 녹는 필러니 이런 게 아니고 필러가 아니고 아마도 실리콘 주사를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고친다는 거는 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위치인지 이렇게 뭐 덩어리져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혹 뗄래다 혹 붙일 수도 있고요. 넣는 건 쉬워요, 여러분. 빼는 건 진짜 어려워요. 잊지 마세요. 필러나 어떤 주사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필러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HA 필러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HA는 녹이면 되니까. 나머지는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는 게 진짜 곤욕스러워요. 넣는 건 쉬워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광대랑 입이 나와 있어서 팔자가 깊게 파이는 경우 발치 교정하면 효과가 있나요? 그냥 제가 이것만 보고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광대랑 입이 나와 있어서 팔자가 깊게 파이는 경우. 광대가 나오고 입이 나와 있어서 팔자가 깊다. 글쎄. 근데 발치 교정하면 딱 그냥 듣기예요. 할머니상 될 것 같아요. 실제 환자분 모습이랑 뼈 상태를 봐야지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말씀으로만 봐선 발치 교정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닐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대 나오고 입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중안면부 함몰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중안면부 함몰이라는 건 앞뒤 길이가 짧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을 더 넣어요. 그럼 완전 납작해지면서 더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냥 언뜻 생각에. 요거는 안 보고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광대 수술 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 1인입니다. 상악동염인지 아닌지 CT상으로는 이비인후과 가봤는데 부비동염이면 아래쪽에 고음이 차였어야 되는데 중간 부분만 뿌옇고 아래쪽은 검정으로 비어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수술 2개월 차인데 노란 가래와 검정 가래가 나옵니다. 아직 고여있는 거예요. 네, 아직 고여있는 거고 이건 봐야 돼요. CT를. 근데 가운데만 이렇게 매달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처럼 안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변에는 녹아서 빨려 나가서 까맣게 노랗게 뭐 이렇게 콧물처럼 나오는데 아직 가운데는 공처럼 뭉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선지처럼. 볼페임 교정이란 걸 같이 해줬는데 애벌레 집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엔 피가 고여서 빼주다가 이거 어느 병원인지 알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MRI, CD, MRI는 모르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법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조금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또 뭐 피가 고여서 빼주다가 스테로이드 넣어주고 이게 지금 글쎄요. 결과를 보여주면 모르겠어요. 이거 유튜브에도 요거 갖고서 뭐 아주 신묘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전후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신뢰가 좀 갈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반대하고 이거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흉사를 만드는 작업인데 그냥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피를 낸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 바늘로 헤집어서 피를 내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가 고이게 한다. 자, 피가 고이게 한다는 건 흉사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흉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흉사를 만들고 없애고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패인 걸 고정하겠다. 글쎄요. 원칙적이라면요. 눌러붙어 있어서 패인 거면 뜯어놓고 연갈 채워줘야 되는 게 맞아요. 지방이든 필러든 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제가 환자한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해봐라. 해준다니까. 그리고 좋아지면 나한테 꼭 좀 보여다오. 이렇게 얘기했던 환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쪽 병원에서 수술하고. 근데 와서 좋아져서 보여준 사람은 못 봤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만 봐가지고 제가 이 방법으로 좋아졌다는 결과를 만약에 보면 제가 가서 한 수 배우고 싶은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내용만 보면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반대합니다. 중안면부 함몰의 경우 보형물 넣는 수술에 관해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 폭이 좁고 긴 편인데 나이 드니 광대 쪽 살이 빠지면서 엄청 길어졌어요. O이처럼 V자가 도저히 안 나옴. 이게 무슨 소리죠? V자가 도저히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V자 이거 말하는 건가요? 중안면부에 보형물 넣는 거 그렇게 대수술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귀족 수술하는 거 정도보다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라서 그렇게 대수술 아니에요. 그냥 입안 조금 째고 넣으면 되는 거라서 뭐 멍만 안 들면 그렇게 많이 괴로운 수술 아니에요. 앞광대에 관련한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제 채널에서 여기서 그냥 쳐보세요. 중안면부 이렇게 쳐보시면 중안면부 수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요런 거. 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것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요런 거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안면부에 대한 내용은 수술 결과나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이 영상 보세요. 그러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피부 두께 5mm, 교근 10mm면 심부볼은 어디 있나요? 심부볼 안쪽에 있잖아요. 심부볼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침샘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다시 좀 우리 같이 볼까요? 얼굴에서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얼굴 뼈만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침샘만 보여라 그러면 이렇게 침샘 뿅 나와요. 자, 침샘. 여기가 귀밑샘. 그 다음에 얘가 턱밑샘. 요게 혀밑샘. 보이시나요?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지방, 요게 심부볼. 심부볼은 광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있죠. 그 위로 이렇게 귀밑샘에서 나오는 침샘관이 볼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요게 스텐슨스 덕트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고요. 심부볼은 여기 있죠. 여기 광대 앞쪽과 안쪽에 이렇게 볼 쪽까지 해서 요거는 사실 광대 수술이나 이런 거 사각턱 수술 뭐 필요 없어요. 사각턱은 밖에서 안으로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구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줄이는데 이거 두께가 뭔 의미가 있어요? 침샘 두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심부볼도 여기 있는 건데 이 폭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3차원적 구조로 생각하면 침샘 여기 심부볼 여기 있는데 이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죠. 내가 이렇게 어깨가 넓어지고 싶은데 가슴 둘레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요 폭을 줄이는 거에 관하면 바깥에서 줄어들 것만 보아야 되죠. 기준이 뼈에 있고 뼈의 안쪽에 있는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줄어들 게 아니니까. 여기서 줄이는 것만. 이해되셨죠? 선생님 중학교 때 구호흡과 거북목과 입 벌림이 있었는데 정말 얼굴형 성장에 악영향이 있는지요? 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얼굴뼈 성장에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둘 다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상악이 좁고 하악이 조금 나오고 부정교합에 턱끝이 밑으로 자랐는데 아데노이드 얼굴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건가요? 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고 유전을 보는 거는 집안의 어른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후천적인 것도 원인 영향을 줘요. 근데 문제는 구호흡이 생기는 거는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구조가 덜 자라서 생기는 게 구호흡이고요. 거북목은 습관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핸드폰 보거나 이러는 습관성. 그다음에 입 벌림은 턱이 덜 자라서 이렇게 하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유전적인 그 특성이 후천적인 습관으로 바뀐 거. 구호흡과 입 벌림은. 거북목은 유전적인 거랑 전혀 관계없이 내 습관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봐야 되겠죠. 둘 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만약에 교근이 평균보다 많이 발달한 경우에 수술을 하려면 보톡스 맞고서 진행해야 되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의미 별로 없어요. 양치하고 세수해요. 세수하고 양치해요.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37분 50초에 질문했던 턱끝 후진 T졸골 길이 축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원장님께 재수술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재수술 해주시나요? 아니 봐야 알죠. 그리고 수술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봐야 알고 지금 어떤지를 봐야 알죠.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죠. 그 세 개 없이 나 이거 했는데 재건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답을 해요 제가. 네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답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이고 뭐 부모님 의견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답을 드리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환자분들 얼굴도 모르고서 제가 본 적도 없는 걸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해달라는 건데 저는 그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은 알겠어요. 시간 없고 바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미 시간이 좀 흘렀고 이미 한 수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하려면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상의하고 수술 계획 세우고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자고요. 급하게 덤비면 또 실수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얘기 들으러 왔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이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턱보톡스 인모드 슈링크 후에 집에 와보니 왼쪽 이근, 하재근, 넓은 목근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오른쪽은 정상. 이쪽이란 얘기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근육 자체가 다 이쪽이 안 되는 거면 일단은 보톡스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안면신경 중에 5개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게 여기 목으로 가는 서비칼 브랜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턱 라인 따라가는 게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요 2개가 지금 손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톡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턱에 보톡스 맞은 게 그 신경들을 차단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1번이고요. 또 하나는 슈링크 같은 거 레이저로 여기다가 막 하다가 보면은 이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토털 블럭이 아니에요. 파셜 블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물건을 못 잡아. 이런 정도로 이렇게 힘이 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슈링크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톡스는 대부분 OX거든요.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안 움직이는 뭐 이렇게 깨딱깨딱거리는 정도만 되고 잡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게 보톡스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요거까진 되는데 물건을 잡을 힘이 없는 거는 슈링크 쪽. 그다음에 인모드는 정확히는 RF인데 고주파잖아요. 근데 이 녀석도 이렇게 슈링크랑 비슷한 손상을 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슈링크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피부는 얇은데 이쪽에 욕심내서 많이 하다가 이 신경,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랑 이렇게 목으로 가는 신경을 조금 부분적으로 손상을 준 게 아닐까. 흔한 건 아닌데 있을 수 있고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인모드 초음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2018년 말에 사각턱과 턱끝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에 확실히 턱선이 갸름해진 건 만족하는데 그래도 앞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고 옆모습이 보면 턱이 나와 보이더라고요. 넙대대한 것은 원장님께 광대 수술하면 많이 좋아질 케이스일까요? 광대가 있지만 두상이 워낙 넓적 단두형이라 혹시 광대 수술에도 큰 효과 보지 못하는 케이스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광대 수술을 하게 돼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케이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 군데 만진 얼굴이어서 지금 얼굴이 최선인 건가 아니면 더 예뻐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안 한 거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조금 가려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가려서 보내주셨는데 광대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조금 볼 수는 있는데 광대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요거 보내주시기 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거를 제가 모자이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광대를 가려놓고서 저한테 광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광대가 좀 있죠. 그쵸? 그래서 광대는 할만한 것 같아요. 이거 허락해 주시면 이와이님, 제가 눈, 코, 입 가린 모자이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금 문제는 광대가 큰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보내주신 사진을 제가 모자이크를 했어요. 괜찮아요? 요 정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광대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안면부가 엄청 꺼져 있어요. 중안면부가 오목해요. 사실 요거 세로 막대기 치우면 더 확 보일 텐데 그래도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 중안면부 요 부분이 엄청나게 꺼져 있는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요 부위가 요렇게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사람이 지금 여기는 수술해서 그래도 갸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도 옆모습으로 보면요, 여기가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턱도 좀 요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면에서는 갸름해졌는데 턱이 사실은 요렇게 가야지 예쁜데 지금 보면은 요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꺼져 있어서.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코도 살짝 비대칭이 코끝이 많이 휘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콧볼도 위치 보면 좀 다르고요. 다음 사진 보면 요거 보면 요 광대는 크죠. 그죠? 그러니까 광대 줄이는 거는 찬성이에요. 다만 지금 여기 꺼진 것도 한참이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지금 여기 꺼진 것도 한참이고 요 눈 밑에 여기 눈물고랑 주름 가는 것도 좀 있잖아요. 요 지방 펼치는 거, 요 앞에 뭐 넣는 거, 여기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코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꽤나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광대 줄이는 거는 하는데 중안면부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얼굴이 절대 작아 보일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광대에 조금 나온 거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얼굴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얼굴 선이 거울 보면 돼요. 이와이님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요. 중안면부가.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지금 이 얼굴에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입이 나왔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옆모습으로 보면 턱이 또 나와 보이는 느낌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턱이 옆 라인이 코가 이렇게 있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턱이 뭐 요 정도 있어서 요렇게 가면 뭐 그럭저럭. 근데 문제는 코가 이렇게 크지도 않거니와 지금 이와이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서 이게 많이 꺼져서 입이 이렇게 나갔다가 턱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게 많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 모자이크 치워버리면 싹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와이님 요거 꼭 참고하세요. 지금 입 주변 여기가 되게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이 느낌. 그러니까 얘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얘가 푹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그거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답이 됐나요, 이와이님? 요것도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 이 환자 케이스 요거를 좀 보세요.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중안면부라고 쳐보세요. 중안면부라고. 그러면은 여기 중안면부라고 치면 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요걸 한번 좀 찬찬히 봐보세요. 그러면 아,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한테 8월에 광대 수술 받았던 분이고 9월에 뒷광대 문의했던 분이고요. 작년 8월에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일본 계신데요. 유튜브로 답변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일본 체류 중인데 일본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대요. 그랬더니 광대를 재수술을 해야 되고 뒷광대를 깎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각턱을 하면은 효과를 완전히 본 얼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각턱은 왜 설명 안 해, 그때 수술할 때 권해주지 않았는지, 뭐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요거 그냥 CT 보여드리면 답이 심플할 것 같아서 CT를 보여드릴게요. 이분 CT인데요. 일단 요 면을 먼저 보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게 중요하거든요. 사각턱도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침샘이 이렇게 귀 밑에 이렇게 발달해 계신 분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침샘이 발달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뼈 사진을 보면요. CT 사진인데 이게 광대 수술하고 5개월 정도 된 사진인데요. 요거 잘라줘 봐야 큰 의미 없어요.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옆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뻗은 사각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잘라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얼굴을 조금 가려서 사각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가리면 되겠죠. 자, 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 정도 남자 귀밑각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지금 볼록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 요렇게. 지금 여기요. 요거는 귀밑샘이에요. 귀밑샘. 그 다음에 요게 교근이에요. 근데 교근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많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보이죠, 요거. 요건 광대가 아니에요. 귀밑샘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남자인데 여기를 뭐 하려고 해요?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는 귀밑샘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는 귀밑샘이다. 그래서 제가 옆광대, 뒷광대도 너무 많이 줄일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관자놀이에서 여기로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만 만들자라고 했던 이유가 어차피 뼈를 아무리 줄여놔도 여기 귀밑샘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쪽 뒤가 많이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턱을 자르자, 광대를 재수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다면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배우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턱도 작은 편이에요. 남자치고. 짧은 편이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보통 남자들 옆모습을 CT에서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렇다고 이게 뭐 많이 큰 것도 아니거든요. 보통 남자들 턱 한 이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정상적인 남자 턱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하려고 잘라요? 이건 뭐 하려고 자를 필요도 없고 오히려 턱은 지금 약간 무턱에 가깝고 짧은 턱이라서 조금 길어져야지 조금 더 나은 모습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자르자고 말하는 거는 환자분 피부 상태나 연부 조직 상태도 검토하지 못한 조금 초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턱이 짧은 분인데 이걸 잘라줘서 얼굴이 진짜 좋아진다, 턱선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권할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면 이 폭이 지금 113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남자가 110에서 100 정도, 여자는 90, 뭐 100 미만, 90언저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폭은 넓은 편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자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밑으로 자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라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폭 안 줄잖아요.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자르고 폭 다시 재봐도 똑같잖아요. 별로 안 줄어요. 그 다음에 그쪽 병원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이 옆으로 벌어진 것만 자르자. 이런 식으로 자르자 그거죠. 이런 식으로 자르자. 그러면 좀 더 줄어들어 보이지 않겠냐. 말 맞아요. 근데 이거 한다고 지금 얼굴이 줄어들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권하지 않는 거예요. 답변이 되셨을래나 모르겠어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22살 남자입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오른쪽 코가 자주 막혀 코가 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권유해서 11월 중에 수술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교정을 받는 중인데 한의원에서는 비대칭 교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비중격 망곡증이랑 안면 비대칭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12월에 군 복무 예정이라 11월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환자분을 못 봤지만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코가 막힌다 했을 때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면 코가 안 막힐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이비인후과 동기 친구들이나 지금 대학에 있는 이비인후과 교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반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질 확률 반, 똑같을 확률 반. 제가 비중격 망곡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콧구멍에 제가 손가락 넣는 거를 엽기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한쪽은요. 한쪽은 별로 안 들어가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쑥 넣으면 여기 이만큼까지 들어가요.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내가 코를 팔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되면 제 CT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코가 얼마나 휘었는지.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이 정도 휘었으면 수술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수가 하는 말이 반반이야. 굳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교정을 받는다. 저 한의원에서 안면 비대칭 받는다 그러면요. 저는 돈 아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면 비대칭을 한의원에서 교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돈 낭비다. 코가 막히는 것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망곡증만 수술한다면 뭐 그거 정도야 해볼 수는 있겠다. 확률은 반반이지만. 근데 망곡증을 수술해야 되는데 한의원에서 교정받는 중이라고 수술을 연기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의원에서 안면 비대칭 교정 못해요.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수술하셔도 코 막히는 건 비슷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획하세요. 이게 실비되면서 이거 갖고 자꾸 꼬셔요. 이비인후과 개업한 선생님들이. 대학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비중격 망곡증 가지고 되게 많이 꼬시더라고요. 실비가 되니까. 그래서 본인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다른 병원에서 비순각 수술을 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궁금증입니다. 기존 수술한 병원에서는 붓기다, 시간만이 답이다 라고 답변밖에 없어서 이렇게 질문해요. 코 수술과 함께 비순각 수술을 했고 귀연골로 비순각을 채운 상태입니다. 귀연골로 채운 비순각이 이물감이 후에 괜찮아지나요? 웃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영상과 같이 미소 짓는 거는 활짝 웃는 건 불가능입니다. 영상은 14일차, 지금 14일차도 여전. 인중이 늘어났는데 살점이 부드러워지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부분인가요? 인중이 늘어나서 그런지 인매가 내려와서 팔자주름이 돋보입니다. 제거한다고 하면 코끝이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코끝도 들린 상태인데 이걸 제거할 시 코끝이 얼마나 내려갈지. 마음 같아선 제거를 당장 하고 싶은데 6개월 뒤에 코 재수술 생각 중이라 고민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비순각 제거를 한다면 코 수술 기간도 연장될까요? 제 상황은 10월 초 수술하고 10일 뒤 조기 교정에서 2번의 수면 마취했는데 비순각 제거의 경우 또 코 절개를 해야 한다면 흉터분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입으로 절개해도 되는 건지 입으로 절개 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면 마취 한 달에 3번 하기도 무섭고 6개월 기다리는 게 최선일까요? 저도 보고 싶거든요. 아까 방에 계셨는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나요? 질문한 거 하나씩 답변 드리면요. 이물감은 적응하는 거고요. 이물감이 지금 느껴지는 거는 어차피 적응하는 거고요.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웃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뭐 미소 짓는 물론 활짝 웃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코 수술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갖고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중이 늘어났는데 살점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부어서 그래요. 여기가 잔뜩 부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꼬리, 그러니까 입 움직이는 근육을 조금 많이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만 넣으면 약간 펑퍼짐하게 플랫해져요. 그래서 요거 붓기 빠지고 자연스러워지려면 한 2-3달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코 수술하면서 쑤셔 넣은 경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 수술하면서 그냥 밀어 넣은 거면 조금은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중이 늘어났는데 살점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완화되는 부분인가요? 입이 내려가서 팔자주름이 돋보입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인중이 늘어난 거는 여기가 튀어나오면 조금 부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조금은 시간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뭐 살점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걸로 자꾸 뭐 얘기 달지 마세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살이 다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순각 제거하는 거는 코끝이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거하면 코끝은 조금 내려가요. 근데 이런 거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부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자리를 잡고 조금 편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습, 조금 결정이 끝난 모습, 완전해진 모습을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아쉬운지에 따라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지금 수술하고 2주 됐는데 뭐 6개월 있다 다시 수술하고 또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귀 연골 넣어봤자 진짜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조금 들어갔을 거예요. 많이 넣지도 못해요. 왜냐면 귀 연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기에다가 연골 넣어봤자, 여기다 연골 넣어봤자, 귀에서 연골 나와봤자 부피로 따지면 요만 새끼손가락 요만큼도 안 돼요. 새끼손가락 요만큼도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를 넣고 막 되게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코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전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부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지금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들어간 연골이래 봤자 얼마 많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코 손 볼 때 조금 정리하거나 빼버리거나 하는 거를 계획하는 게 낫지, 지금 뭐 빼고 나중에 코 수술 다시 계획하고 이렇게 수술 여러 번 자꾸 급한 마음에 하지 않길 바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 비대면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드렸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CT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차이긴 한데 큰 붓기가 많이 빠졌는데 더 넙대대해져서 너무 답답해서 메일 드렸습니다. 그때 몸무게 49였고 현재는 44, 45 왔다 갔다 해요. 키 161이고요. 회신 주시면 CT 드릴게요. 굳이 이런 글을 보면 정말 슬프죠.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수술하고 왜 수술한 의사 못 믿고 다른 의사한테 물어요? 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죄송하지만이 아니라, 이거는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죄송해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죄송할 내용은 아니에요. 뭐 죄송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보다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죄송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수술하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 못 믿어서 저한테 또 묻고 이럴까? 이걸 답해주는 게 맞을까? 우리 직원이 오늘 저한테 얘기했어요. 원장님, 이런 상담 왜 해요? 라고. 그러니까 직원도 힘들죠. 막말로 아니 뭐 와가지고 상담만 받고 수술은 딴 데 하고 회복 과정을 케어해 주는 것도 수술해 준 의사와 그 병원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쪽 병원은 돈이나 벌었지 원장님은 왜 이거 자꾸 대답해 주고 얘기해 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팠어요. 회신 주시면 CT 드릴게요. 내가 그 CT 보고 싶을까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전 궁금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계속 하는 게 맞을지. 저는 이 얘기가 왜 고민이냐면, 직원들도 사실 힘들고요. 이거 메일 응대하고 전화 받고 이런 것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한테 이제 저희 직원이 글쎄요, 라이브 때 말씀드릴게요. CT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남들한테 보여주는 건 싫어요.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내가 무슨 개인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무슨 전담 의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왜 답을 안 해줘요? 이러면서 저희 직원한테 따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걸 따질 수가 있지? 부탁해도 지금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따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런 거는 원장님 앞으로 답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메일이 온 걸 보면서 제가 참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오늘 되게 지쳤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답변이 시간이 걸릴 때 CT도 같이 첨부 드릴게요. 사진도 첨부 드렸고요. 수술 딱 한 달 됐고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한 달 차라 붓기가 당연히 있겠지만 빠지는데 점점 갸름해진 느낌도 없고 오히려 하기 전보다 네모된 느낌이어서 붓기가 웬만큼 다 빠진 상태라. 이 무슨 말이죠? 붓기가 당연히 있겠지만 붓기가 웬만큼 다 빠진 상태라 앞으로 빠지면 갸름해지겠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정면보 CT 보면 그런데 길이는 줄이지 말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약간 길이가 짧은 편이다. 오히려 갸름해지고 짧아지고 싶으면 턱을 전진을 시켜라. 턱이 짧고 이렇게 짧고 무턱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턱 끝은 절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진짜 조금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2-3mm 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렇고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긴 하는데 옆턱은 하기 전에도 불만, 사각턱은 거의 안 자르셨어요. 살 빠지니 뭐 부각돼 보이는 것 같고도 뭐 별말 다 써놓으셨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침샘이 큰 편이라 영상에 답변 주시는데 뭐 이런 얘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거 한 달째는 부어서 그런 거잖아요. 넓어 보이는 거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붓기가 당연히 있겠지만 웬만큼 다 빠진 상태라 앞으로 빠지면 갸름해지겠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의사들은 뭐 다 거짓말쟁인가? 자기만 특수 체질인가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 이 환자 턱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할게요. 요런 상태에서 여기만 요렇게 조금 넓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턱에서.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지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는 여기는 진짜 최소만 자르시고 여기만 요렇게까지만 하시고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제 수술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는 아예 안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 놓으셨어요. 이게 제가 권한 방법이고 이게 실제 수술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붓고 턱이 짧은데 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잘라 놓으면 더 넓어 보이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건 부어서 넓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길이 줄이지 말랬는데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넙대대 보이겠죠. 근데 여기는 잘랐으니까 정면에선 조금 갸름해 보이긴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혼자서 결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의사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 수술된 거 그렇게 잘못된 거 없으니까 그냥 조금 잊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제가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수술해 준 분한테도 무례한 거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이미 수술했는데. 그죠? 이런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궁금한 것들은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라 환자들을 수술해 준 선생님이 답변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무례한 거고 저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수술해 준 선생님한테도 예의가 아닌 조금 급하다고 본인이 급하다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서로 마음이. 내가 급하다고 아무나 붙들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정이나 궁금하면 병원으로 오셔서 CT 찍어서 보여주고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띡 뛰어서
회신 주시면 CT 드릴게요. 저 별로 환자분 수술한 CT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내가 왜 보고 싶어서 보여주세요. 지금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수술 환자한테 설명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이러시는 거는 조금 저한테도, 환자분한테도 무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